강선호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시간이 짧았던 만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출석한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김 시 의원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호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김 시 의원은 공천원금 1억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10여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앞서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선호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보좌관을 통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이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참석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시 의원이 당시 전달한 금품이 공천 대가가 맞는지, 이후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상 한계로 준비한 질문을 다하지 못하면서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추후 김 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역시 전직 구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호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불거졌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입국하던 시간, 경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1억 원을 복원하고 있던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모 씨 등입니다.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전 보좌관인 남 씨를 통해 즉시 돌려주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 시 의원도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간 창구로 거론되는 남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 시 의원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고 그 사이 남 씨를 조사하면서도 경찰이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아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경찰이 이 같은 비판을 뚫어낼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직 구의원들에게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언제쯤 압수수색 등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당을 살아가는 길인지 애당의 길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불응할 경우 제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당 윤리심판원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애당의 길을 고민해달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당대표에겐 비상징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김병기 의원 탈당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당원과 민심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새 지도부 출범과 향후 본격화할 공천원금 수사가 탈당 요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장 개혁 입법과 당 공천 헌금 의혹 등 난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도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한병도 후보가 백혜련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한 삼선 의원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혼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원금 수수에 대한 대응이 발등에 불입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친명계 강두구 후보가 1위로 선출됐으며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2, 3위로 최고위원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이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유동철 의원님 뜻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조의대 수사 촉구, 그리고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원의 요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 결과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길 바란다며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변론 절차 마무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외환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부터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를 받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소명서를 검토한 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 24 누리집에 연말 정산용 재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용 창구를 통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 등 5종류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법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의 조율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4일까지 미국 무역 대표부 등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여 본부장은 이것이 미국 기업의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란 점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본질적인 것은 어떤 쿠팡에서의 그 대규모 그런 정보 유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뭐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 본부장은 판결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USTR 등 미국 정부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미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공동위원회 문제도 이번에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FTA 공동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양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탑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 대법원은 오는 14일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가 이번 주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조 5천억 원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 포상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며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생보와 손보협회에서도 추가 포상금도 지급하며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 공정위 등이 오늘부터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관할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능 파업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동아운수의 구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이 있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에는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노조는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의 통사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입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사임금에 포함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12.85%의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대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가 13일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합니다. 당초 결심 공판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만 겨우 마친 채 반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13일에는 특검 구형까지 끝내겠다는 의지가 단호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특검의 양형 이유 설명과 구형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건이 병합된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구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면서 쟁점마다 끝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또 침대 변론에 가까운 시간 끌기가 예상되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나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특검은 일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1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격추했다고 한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 도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남북 간 신뢰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주장한 날짜에 무인기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히자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 책임당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 소행이어서 주권 침해가 아니란 논리를 시도한다면 북한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태의 본질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떠오른 무인기 변수는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온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변수로 보입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다만 그동안의 대화 제의에 답이 없던 북한이 설명을 요구해온 만큼 우리 정부의 수사 결과 설명 과정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아파치 대대를 비롯한 미 육군의 항공부대 감축 움직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헬기 무용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우리 군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75년 개발된 미국산 아파치 헬기는 반세기 동안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란 위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값싼 무인기가 공격 헬기를 잇따라 격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무용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육군 조직 주요 개편 과제로 항공부대 재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한 아파치 부대 역시 비활성화, 즉 해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아파치 헬기를 무인기 같은 대체 전력으로 재편할 거란 관측엔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아파치 36대를 운용하는 우리 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추진하다 유무인 대체 전력을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달 중으로는 소요를 재개해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목표대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려면 군비 증강은 불가피한데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어떤 무기 체계를 들여올지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상주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밖 비탈면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주말 새벽 서산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16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사고 선후관계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구간에서 화물차가 언제 넘어졌는지, 또 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쇄적으로 추돌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수 확보하고 운전자 진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도로공사의 대응도 쟁점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지만 살포가 완료되기 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까지 4차례 순찰했지만 당시 도로 상태는 양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량 충돌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공사 측의 과실 여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그제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이 강풍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했는지 등 건물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토 야욕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3자 회담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린란드 정치권은 자신들의 미래는 그린란드가 정해야 한다며 합병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 합의가 어렵다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because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이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수장들과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밝힌 뒤 첫 담판으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금전 보상설까지 나왔지만 그린란드 내부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5개 정당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위협한 상황에서 유럽의 우려도 커지는 중입니다. Io continuo a non credere nell'ipotesi che gli Stati Uniti avviino un'azione militare per assumere il controllo della Groenlandia, opzione che chiaramente non condividerei. 전략적 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 트럼프 정부의 야욕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누어 갖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서 노벨위원회가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고 수상 발표가 이뤄지면 그 결정은 영구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이번 성명은 마차도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나와 이를 염두에 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2주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이란 내 활동가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는 미국 매체 인권운동가 통신을 이용해 시위 사망자가 최소 203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알려진 것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으며 시위대 3,2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단체인 이란 인권은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화재로 40명이 희생된 스위스 수점의 지하 비상 출입문이 안에서부터 잠겨 있어 사고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현재 공영방송 RTS 등은 참사가 발생한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주점 공동 소유주인 자크 모레티가 검찰에 출석해 해당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하 출입문이 잠겨 있던 탓에 상당수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는 막대한 전력의 40%는 냉각에 쓰이는데요. 이를 위한 대규모 장소와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산과 해저에 이어 우주까지 냉각 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디어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 달. 3년 전 만우절, 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영상을 공개했던 네이버. 농담이었던 구상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스타트업의 첫 위성 데이터 센터로 돌린 언어 모델 젬마가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영하 270도 평균 온도에 24시간 무한한 태양광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무기입니다. We can then run large radiators to dissipate that heat in infrared out into the vacuum of space, rather than having to boil off huge amounts of fresh water, which is how terrestrial data centers keep cool. My expectation is that within 10 years, almost all new data centers will be being built in space. 데이터 센터를 지하에 만드는 건 이미 찾아온 미래입니다. 노르웨이의 탄광 데이터 센터는 가장 유명한 친환경 시설 중 하나로 빙하에서 나온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광을 이용한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건동 광산입니다. 폐광을 활용하면 지하 공간의 자연 냉각 효과를 이용해 AI 데이터 센터가 내뿜는 열을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라진 탄광으로 죽어가는 지역을 AI가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지자체들이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지하수 같은 수자원을 끓여다가 냉각수로 쓰기도 좋아서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 구축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로 열을 잡는 공냉식에서 액체로 열을 잡는 수냉식으로 냉각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액측 냉각 도입 시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로부터 공식적인 워런티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 점이고, 또 쿨링 성능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액측 냉각뿐만 아니라 DLC라고 하는 액체 집적 적성 냉각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기술적 전에도 존재하고, GPU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열을 내뱉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더 높은 성능의 GPU를 더 많이 쓸수록 지하와 우주를 넘나드는 냉각 전쟁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올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가 겹치며 핵심 부품인 메모리 부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램, 메모리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램은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입니다. AI 기능이 스마트폰과 PC에 기본처럼 탑재되면서 기기 한 대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But now it has shifted to the software, which is the AI. The AI is integrated into all the hardware, and it's making the hardware smarter. 소비자 사용 습관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고화질 영상과 사진 촬영이 일상화됐고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태스킹도 보편화됐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과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What makes this different than past disruptions to the memory market, which have usually been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is is quite different because this is about a shift in technology. 전문가들은 대조사들이 급등한 부품 가격을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저가형 스마트폰과 고급형 PC부터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거나 성능을 낮춘 제품을 선택하거나 기존 기기를 더 오래 쓰는 선택에 놓이게 될 전망입니다. AI 시대 메모리 부족이 전자제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기 용인시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AI가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동안 신호가 바뀌지 않아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초록불 전멸 신호가 1초 남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식하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지 않고 초록불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이른바 AI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등하교 시간 오가는 차량이 많고 학생 통행이 잦은 용인 시내 초등학교 주변 29곳에 설치됐습니다. 무단횡단 때는 음성이 나오고 우회전 차량을 향한 경고장치도 함께 작동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갈 때 자주 사용하는 길인데 아이들이 건널 때 신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놓입니다. 용인시가 2021년 도입한 이 시스템은 교통관제 CCTV와 연결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학교 앞 승하차 공간 조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로에 불법 정차하지 않고 정해진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자리니까 아이들 모이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주차 단속이나 그런 거 피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초중고 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화만 해보세요. 갑니다. 정확하게. 나이스. 퍼펙트. 앞으로 나와서. Next surgeon right there.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영하 9.3도인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구는 영하 8.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도, 대구 6도, 광주와 부산 7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은 조금 웃도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눈도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그리고 전북 서해안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최고 7cm, 영서에 최고 8cm가 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어는 곳이 많아서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